자, 저 돌아왔습니다. 국성 강사입니다. 금융론 2부입니다. 2부. 우리 지금 최근 6년치 기출이 17문제가 출제됐어요. 예전에 비하면 빈도수가 좀 출제 비중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요도가 어디에 있느냐? 일부에 있어. 일부에 어려운 질문 많고, 일부에, 그렇죠. 논점이 꽤 있다. 일부를 꼭 먼저 보셔야 돼. 예. 자, 나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9회 8번을 딱 보면 프로젝트 회사 나왔고 논점이 프로젝트 금융 나왔어요. 자, 1번 질문은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상환 재원. 자, 프로젝트 대출은 어떤 걸 상환 재원으로 합니까? 그러면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으로 또는 미래 현금으로. 자, 그런데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X. 그 다음에 이게 보입니까? 이게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자, 재무상태표가 회계장부죠. 회계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부의 금융효과. 그리고 부의 금융효과에서는 반드시 누구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주의 장부야. 이거 꼭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을 먼저 보죠. 이게 보입니까? 법인세 감면, 법인세 감면.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놈이 정답이에요.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 또는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부의 금융 효과. 그 다음에 에스크로우 계좌,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요 네 가지 정도입니다. 자, 5번은 요게 보여야 돼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스크로 계좌.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건설업자 또는 시공사가 자금에 손을 대게 하지 않도록. 이게 차주가 관리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9번은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를 묻는 건데 지분금융이라고 물으면 웬만하면 다 맞춰갖고 옵니다. 왜? 암기 코드가 심플하거든요. 일단 찌읒자니까 주식을 찾는다. 없어. 그러면 벤처 투자회사. 근데 신디케이션 없고 조인트 벤처 없고 투자회사 있고 이 정답이에요. 웬만하면 다 맞춰갖고 온다. 근데 여기서 원포인트 강의 요놈이에요. 자, 요 두 개가 전부 다 유동화 증권입니다. 유동화 증권. 자,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권은 실질이 채권이에요. 실질이 채권. 그러니까 무슨 금융으로 분류되는 거죠? 채권이니까 부채금융으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유동화 증권으로 MBB는 유동화 증권이란 걸 잘 압니다만 ABCP가 이게 유동화 증권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ABCP 유동화 증권, 즉 부채 금융이라는 거 꼭 원포인트 암기. 자,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저당 담보부 증권 도입에 따른 시장의 효과. 그러니까 유동화 제도의 효과예요. 유동화 제도의 효과. 근데 뭐가 보여야 되냐? 유동화 제도는 왜 도입되었습니까? 그럼 은행에게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또는 은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을 딱 보면 대출 기간 은행에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자금을 풍부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자,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겠죠. 은행이 자금이 풍부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자금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주택금융과 관련된 대출 이자율이 하락하고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봤더니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이 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근데 4번은 주택금융이 확대됐는데 자가소유 비중이 감소한다. 요놈이 이상하잖아요. 요놈이. 그러니까 정답은 쉬웠다. 자가소유 비중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기간의 유동성이 증대된다.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소비자의 대출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11번도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예요. 조심해야 돼. 이 문제 안 풀 거야. 이 문제. 모든 문제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데 이거 잘 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오면 무조건 푸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갖고 와야 돼. 그리고 유동화 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대출 채권의 유동화는 배운 적이 없어.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찍고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다. 자, 12번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이렇게 문제를 주지 한 번도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이렇게는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투자 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관리도 지문에 있고 명목형도 지문에 있는데 얘는 위탁 관리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명목형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예요. 예, 요령이 필요해. 그러니까 쭉 지문을 봤더니 위탁 관리는 명목형인데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쭉 2번 지문을 봤더니 직원이 보인다고. 그러면 X라고. 명목형은 직원을 둘 수 없는 회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니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이렇게 나오면 명목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절대 직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지문만 더 보면 요놈이야. 요놈. 자, 명목형은 자산을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정말 잘 나온다. 두 개 꼭 확인. 그 다음에 지분금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금융. 그럼 쉽다 어렵다? 무조건 쉽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분금융이니까 일단 주식을 찾아. 근데 주식의 다른 표현이 공모입니다. 공모 나오면 주식 투자자들을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벤처 투자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없고 투자회사 있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그리고 조금 전에 ABCP 기억납니까? ABCP 얘가 유동화 증권이고 유동화 증권이니까 부채금융. 요거 하나만 더 추가. 정답은 2번. 자, 주택연금과 관련돼 있어요. 주택연금.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30일에 좀 법이 개정되면서 특이하게 한 문제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주택연금은 정확히 말하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게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자,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의 형태로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 제도예요.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대출을 받는 제도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택연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출 잔금은 누적돼서 증가한다. 이거 잘 나옵니다. 대출 잔액이 누적해서 증가합니다. 꼭 조심.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지급받는 방식이, 즉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지금은 대단히 다양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예요.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 지급 방식하고 그 다음에 확정 기간 방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자, 근데 지문을 봤더니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이게
종신 지급 방식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받을 수도 있다. 옳은지만. 그다음에 4번. 자, 주택, 담보주택의 대상이에요. 원칙이 담보주택의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그럼 주택법상 주택 두 가지만 말해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노인주택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주택. 그리고 30일에 출제된 해에 뭐가 개정되었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연금의 대상으로 허용해 주겠다.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니까 정확히 이 지문이 맞으려면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거죠.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이 아니라.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을 담당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대보세요.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뭔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야. 나 주택연금 잘 몰라요. 담보주택에 가격 알아. 이런 게 몰라요. 아니, 뭐가 문제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책임자니까.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 이런 문제예요. 부채금융. 부채금융이 나오면 의외로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 암기할 게 많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지분금융을 삭제하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지분금융을 삭제하는 방법을 자 해볼게요. 일단 주식, 지분금융 주식 없고 신디케이션 없고 조인트 벤처 있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조인트 벤처, 미음, 부동산 투자회사 없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시험에서는. 부채금융을 찾는 게 아니라 쉬운 지분금융을 삭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자, 이번에는 모기지 유동화 증권이네요. 자, MPTS는 지분형, MBB는 채권형, MPTB는 혼합형이에요. 자, 그런데 MPTB를 주고 발행자는 뭘 갖고 투자자는 뭘 갖느냐. 그럼 딱 하나만 암기. 항상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자, MPTB는 T, 투자자도 일부를 가져가고 B,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가는데 암기 코드가 소발바닥이잖아요. 소발바닥. 발행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X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소유권 말고 나머지는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소유권이 아니면 투자자가 다 부담하겠죠. 그래서 요놈이 틀렸어요. 발행자는 소유권을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MBB가 나왔어요. MBB.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2번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MBB가 나오면 항상 투자자냐, 발행자냐, 이거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동그라미 칠 게 없어. 자, 그러면 항상 유동화 제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사람이 유동화를 담당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유동화 기관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유동화를 담당하면서 증권을 발행하니까 이 사람이 발행자예요. 올해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논점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항상 발행자 이렇게 암기만 하다가 발행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표현을 바꿔놨다고. 그랬더니 이게 발행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이게. 자, 유동화,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하니까 발행자는 이 사람이에요. 이 금융공사예요.
그리고 뭔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화 제도에서는 다 발행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주체니까. 그래서 발행자에게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자, 발행자에게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는 건 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발행자가 MBB는 발행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다음에 CMO는 다양하다. 뭐 다수의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다수의 종류. 그다음에 우리나라 모기지 유동화 중개 기관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의 발행자.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대출의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이자는 감소한다. 그리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난다. 자, 원금, 아이고, 감소한다겠으니까 너 아웃.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나오면 항상 감소한다예요. 근데 뒤를 봤더니 원리금이 동일하다? 이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한 내용이겠죠. 틀렸어요. 자, duration 나왔어요. duration. 이게 정답이 이게. 이 3번 지문이 정답이라 duration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평가사, 중개사 시험 모두 나왔다.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흔히 duration이라고 대부분 시험을 냅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말로 가중평균 상환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시험은 duration 이렇게 나오고 가중평균 평균 상환 기간 이런 식으로 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그러면 실질적인 상환 기간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실질적인 상환 기간. 이게 뭔 소리냐? 봐봐요. 이거 어디 갔니?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100억을 차입했어요. 100억을. 그럼 갚아야죠. 근데 100억을 갚을 때 몇 년 만기로 빌렸냐? 그러면 10년 후에 갚기로 이렇게 10년 후에 갚기로 이렇게 약속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100억을 차입해서 내가 10년 말에 100억을 갚았습니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환 기간이 10년이겠죠. 이건 분명히 10년에 걸쳐서 상환했으니까 10년이에요, 이게.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5년 단위로 끌어서 이 사람이 100억을 어떻게 상환했느냐? 50억 5년 후 10년 후에 5억 이렇게 50억 이렇게 갚았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100억을 다 갚은 건 마찬가지지만 자, 이 첫 번째 이렇게 한 번은 갚는 거랑 이렇게 두 번에 갚는 것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빠르게 갚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요한이죠, 요한. 요 밑에 있는 한.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채권이라든지 어떤 계약서에 10년 만기로 돈을 갚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갚죠. 왜? 매년 쪼개서 갚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duration 그래요. 그래서 duration을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 실질적인 어떤 상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봐요. 물음이 원금 균등이 이 실질적인 상환 기간 듀레이션이 짧냐 기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봐요.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환 기간은 가장 짧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잖아요. 이게 duration은 실질적인 어떤 상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갚으니까 상환 기간도 더 짧다. 그럼 반대로 빚을 천천히 갚는 체증식 상환 방식은 그렇죠. duration이 가장 길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duration을 모르더라도 자 1번, 2번은 분명히 틀렸어요. 그리고 3번, 4번을 봐요. 4번.
최증식은 항상 미래 더 많이 내니까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처음 나온 거예요. 만기 일시 상환. 자, 만기 일시 상환은 돈을 빌려서 보유기간 아니 저기 상환 기간에는 이자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자만.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상환이라는 건 원금을 말하는 거예요. 만기에 일시에 원금을 갚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상환의 방식에서 여러 가지 논점을 묻지만 항상 우리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자 부담이라고. 이자 부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죠. 아무튼 이자 수입이 느는 것이냐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 시험의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에 일시에 원금을 갚는다. 그러면 천천히 갚는 방식이에요? 일단 빠르게 갚는 방식이에요. 빠르게 갚는 방식이 아니죠. 원금을 가장 늦게 한 방에 털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증식보다도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은 가장 천천히 갚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가장 늘어야죠. 그래서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주의할 건 듀레이션이라는 게 평가사 시험, 중개사 시험 모두 다 나왔다. 따라서 듀레이션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암기 코드는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환 기간인 듀레이션이 가장 짧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문제 최근 기출 다 푼 거예요. 정리를 딱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오는 것만 나와. 유동화 제도 잘 나오고 부동산 투자회사 잘 나오고 프로젝트 대출 잘 나오고 상환 방식 잘 나오고 이 네 가지 돌아가면서 출제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잘 해주라. 자, 여기까지였습니다.